이게 이제 서초동 뭐 어쩌죠? 서초동 애지양 5층 500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아직도 지도가 안 되나 잠깐 보고. 좀 됐으면 좋겠구만. 이게 어디가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 서초동이죠. 서초동인데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여기가 이렇게 지하철이 지나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강남역이 여기 있어요. 강남역. 그 다음에 여기가 교대역이에요. 이렇게. 예. 교대역이고 강남역이고 이 경부고속도로고. 그런데 요 정도에 위치해 있어요. 요 정도. 빌라인데요. 원래 빌라였어요. 빌라는 4층 이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9층으로 증축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건물이 높아졌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건물 사진 잠깐 구경하시면 올라간 거 위로 이게 증축이 된 거죠. 커요. 면적이 커. 그 면적 보면 여기 실평수가 52평이니까요. 네. 훨씬 큰 거죠. 분양평수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공급 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그 빌라예요. 근데 빌라급이야. 솔직히 진짜 아파트라기보다 이게 아파트는 이제 층수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빌라급이에요. 15년도에 경매 붙여졌고 감정가 10억이라고 돼 있는데 두 번 유찰돼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감정가 10억인데요. 실제는 시세는 9억 정도예요. 9억. 뭐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빌라여서 시세 조사를 해봐도 9억 언저리 정도 된다는 거지 뭐 정확히 9억이다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0억으로 잡힌 건 감정가가 조금 뻥튀기가 되는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뻥튀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요거 이제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그 사람도 자기가 본인 스스로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작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매에서 가만히 보면 이 감정평가 금액도 중요해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그거 보고 하는 거니까. 물론 조사합니다만. 그래서 감정평가를 좀 어떻게 좀 잘하게 좀 높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가 보죠. 가끔 보면 여러분 그 저기 뉴스 나오고 이런 거 보면 감정평가사가 포함된 그 뭐 일당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 있잖아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어떻게 해요? 제대로 잘 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이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금액을 갖고 장난을 치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은 감정평가 금액이, 얼토당토 싸게 막 잡힌 것도 있고 막 그래요. 드문 거지만. 그건 왜 그런지 모르지, 하여간. 그런 것도 있고, 높게 잡힌 것도 있고, 그러지. 싸게 잡힌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중개업 사장님들은 그 금액 보면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엄청 많이 들어오죠. 사람들 어디서 그렇게 보다가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막.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싼 건 다 알아요. 옛날에 지하 슈퍼인데, 슈퍼가 장사가 너무 잘 되는 슈퍼가 있었어요. 그게 경매에 넘어와서. 수원 쪽이었는데.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대학 동기 후배 놈이, 평상시에 친한 놈인데, 그 놈이 와서, 형, 지금 경매로 온 게 하나 있는데, 이거 끝내준대, 이거. 그래가지고, 그게 슈퍼짜리인데, 이게 월세만 해도 얼마 나오지? 자기가 잘한다고. 자기 여기 사니까. 근데 그게 경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슈퍼 주인이 영업이 안 돼서 경매 나온 게 아니고, 주인이 빚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 물건이 경매에서는 좋은 물건이에요. 근데 난리가 난 거죠. 그 감정가가 낮게 잡혀갖고.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중개업소 사장님들 다 소문나고 해가지고 수십 명 들었어, 수십 명.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0%가 훨씬 높게 낙찰된 거예요. 그렇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다 보고 있어.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그게 아니고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금액 갖고 장난치는 거고요. 법무사는 못 가지고 장난치겠어? 법무사는
등기 갖고 장난치죠. 예? 법무사가 포함된 사기꾼 일당이 검거되었습니다. 이거 못 들어보셨어요? 너무 세상을 맑은 곳에서만 살아시고 법무사들이 사기꾼들하고 짜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냐면 그 집을 갖다가 싸게 사기 위해서 그 집에 대해서 막 가압류 치고 또 가처분 소송하고 예? 옛날에는 또 뭐 예고 등기가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좀 없어졌지만 예고 등기가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이용됐거든. 경매에서도 이용되고. 그러니까 거기다 하여간 재판을 걸어요. 등기부를 지저분하게 만들어놔. 그래가지고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놔. 그래가지고 싸게 사기도 하고 막 그걸 법무사가 끼워서 한다니까요. 그렇다니까. 이게 뭐 그건 다 자기만의 장기를 활용해서 사는 거예요. 의사들은 뭘 가지고 장난칠까요? 큰일 났는데요. 이거 검사 받아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야지. 수백만 원 들어도 받아야지. 의사가 장난쳤다는 건 아니고 그러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거지. 자기가 잘하는 것 갖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그렇게 잡혔어. 근데 쭉쭉 떨어져가지고 좀 6억 4천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1등짜리는 거의 9억 가까이 있었죠. 유치권 없는 거 이거 결론적으로.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유치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요 9층 중에서 5층에 있고 방 4개짜리고 뭐 방이 대골 같아요. 뭐 이런 데 있고. 위치 이게 위치가 여기 있다 보니까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 왜냐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있다는 것은 위치로 와서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멀어요 좀. 그러니까 그건 좀 그렇긴 한데 그리고 또 빌라예요 빌라. 자, 뭐 학군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막 A급 학군이다 또 이건 아니에요. 학군 또 저쪽 아래쪽으로 또 가야 되잖아요 또. 근데 임차인이 최땡땡 씨가 한 명 있어. 우리는 이게 언제나 채권과 점유 측면에서 봐야 되잖아요. 최땡땡 씨가 있는데 전입일자가 2015년 5월 4일이고 확정일자 미상이고 배당 요구 안 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뭔 꿍꿍이가 있겠죠. 그러면 2015년 5월 4일이면 대항력이 있는가를 먼저 보시냐. 대항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는 등기부에서 보시면 돼요. 등기부에서 돈을 목적으로 한 등기 중에 제일 빠른 거 하나를 딱 고르셔. 돈 목적, 돈. 갑자기 노래가 나오려고 그러네. 응? 돈. 그러니까 이게 제일 빠르지. 이게 기준이야. 얘보다 앞에 있냐 이거지. 늦지. 대항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일단 개무시야. 이 사람은 나한테 달라들 게 아니니까. 근데 전입 날짜가 가만히 보니까 경매에 넘어간 날짜가 15년 4월 15일인데 그죠? 15년 4월 15일인데 전입일자는 15년 5월 4일이니까 경매에 넘어간 뒤에 들어왔네. 예? 등기부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처예요. 경매에 넘어간 뒤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허겁지겁 들어온 거네. 이 사람 대항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좀 진짠가 의심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경매 넘어가고 나서 들어왔으니까. 경매 넘어간 집을 누가 들어와? 에? 그죠? 여기서 딴소리. 경매 넘어간 집에 세입자로 들어온 사람 있을까요? 그 중개사무실에서 경매 넘어간 집을 소개시키면 괜찮아요.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들어간 사람 있어요. 중개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찾아가요. 나 새 얻겠다고. 이런 집 찾아가는 거 경매 넘어간 집 찾아가가지고 내가 저 보증금 500에 월세 200 드리고 살게. 어차피 경매 넘어갔으니까 보증금 많이 걸 수는 없어요. 보증금 500 드리고 월세는 대달이 200 드릴게. 200. 아니면 300 드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약하자고. 그러면 주인은 경매 넘어가서 지금 우울한 상태잖아. 이게 누가 찾아와가지고 방을 얻겠다는 거야. 이건 뭐야? 갑자기 횡재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계약을 해. 200만 원씩 1년에 2,400인데 2,400이 어디냐 이게. 어차피 경매 넘어간 집인데. 그래서 계약을 딱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약금 이제 보증 500인데 일단은 제가 100만 원 드리고요.
들어가는 날, 이삿 날 400 더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계약서 쓰고 그다음에 이제 월세는 200인데 들어간 날 월세 200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약서 쓴 거야. 그래서 이제 들어와 이사를 그 짐을 잔뜩 싣고 이렇게 큰 집에 들어온 거야. 얘는. 들어와가지고 이제 짐을 다 풀고서 이제 보증금 잔금 400이랑 월세 200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줘 이제. 안 주고 나서 그날 저녁은 이제 경황이 없어서 안 주나 보다 주인이 있는 거야. 응? 제가 그 주인한테 들은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안 주나 보다 했어. 근데 다음날 했는데 다음날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왜 안 주냐고 따지니까 며칠 있다 드릴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며칠 있다 줄라나 보다 가만히 있었는데 일주일 가도 안 주는 거야. 근데 아침에 밥만 먹으면 나가버리고 만나기도 쉽지 않고 막 그러는 거야. 집은 잔뜩 실어다 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화딱지가 난 거야. 일단 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따지고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빨리 주라고 막 이렇게 된 거지. 그랬더니 저쪽이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안 준다고 그랬냐고 하면서 이제 저쪽이 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고. 그것도 전화를 안 받아버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게 화를 내다가 이제 뭐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만나려고 시도를 하는데 만나기조차도 어려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자기는 뭐 이렇게 경매 넘어간 집이고 사는 건데 자기가 뭐 넘어간 집이어서 이거 다 보증 다 주기도 그렇고 월세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데 막 하면서 들어올 때고 다른 소리 하는 거래요. 준다고 했다. 그래가지고 너무 화딱지 나니까 다 짐 싸갖고 빨리 나가라고.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사비 달라고 하는 거지. 이사비 얼마 주라고 그래. 이사비 한 1,000만 원 주면 나가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벼룩이 간을 빼먹는. 근데 당장 이 사람은 지금 경매에 넘어가서 날린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든 좀 돈을 마련해가지고 이 집을 다시 경매 안 넘어가서 이렇게 하게 노력을 하려고 하잖아요, 보통은. 그 와중에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지금 그거 안 해도 지금 경매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좋다고. 그러면 나 1,000만 원 줄 테니까 나가라고. 그래서 1,000만 원 줘서 내보냈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1,000만 원 받고 주긴 얼마 줬지? 100만 원 줬고 바다는 900만 원 더 이득 챙기고 짐을 싣고 또 이사를 가지. 다음 이사를 어디로 가요? 또 그런 집에 이사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밥만 먹고 나가서 하는 일이 있었죠. 다음 이사 갈 집을 경매 물건 옥션을 펴들고 어디가 경매 넘어갔지? 근데 좀 방이 좀 좋아야 되는데 방은 한 4칸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보고 찾은 거예요. 그걸 나중에 그 사람이 주인이 미행을 해갖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혼내줄 수 없냐고 막 그거야. 뭐 어떻게 혼낼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갈 집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하느냐? 창고에 가서 보관시켜요. 창고에다 보관시켜. 그걸 가서 현장 가서 본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중개하다가 좀 하나 문제가 생겨갖고 지금 창고에 짐 실어놓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도. 그 이따 말씀드릴게요. 창고 짐 실은 경우 있어요 가끔씩. 있어야지 어떻게. 자, 그래서 최 씨는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알고 나면 이제 무슨 건지 알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저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이 들어가서 승소 판결 났죠. 그러니까 경매 진행 중에 유치권 없다는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 처음부터도 원래 이거 없었을 때도 신고 들어왔다 이런 말이 있을 때도 유치권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봤던 거예요. 억울하지만 사실 억울해요 유치권자가 사실. 근데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판결까지 난 거예요. 진짜 2번 때리면 없어지나요? 위에 있는데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지? 위에가 있구나. 없어진 게 아니었다고요.
설명드리면 좀 시간이 길어서 잠깐만 여기. 그러니까 유치권 부존재 판결까지 나버렸어요. 근데 그건 경매 중에 난 거고요. 그 관련 없이 이제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점유가 있잖아요. 점유. 저 최 씨. 저 사람이 변수야.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기록이 없잖아요. 지금 기록이 없고 그런데 이거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안 뜨잖아 이제는. 이런 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교재는 이제 그게 있긴 한데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 소유자 중에 보면 여기 정씨가 있고 정씨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요 소유자는 이제 정일분 뭐 이렇게 돼요. 여자분이고 여기 채무자는 정수태 그래가지고 남자예요.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정수태 씨가 요 사람이 이제 이 공사업자예요. 그러니까 공사업자라기보다는 뭐 건축업자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요 정일분 씨는 누나예요. 그러니까 누나 명의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뽑아먹기는 저 정수태 씨가 이제 뭐 이렇게 근형 설정하고 돈을 꿨습니다만은 실제 이 사람 거예요. 그 명시탁이에요, 명시탁. 일종의. 예. 그 정수태 씨가 유치권자하고 동업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요 증축공사라는 거예요, 증축공사. 누가? 정수태하고 박경원 씨라고 있어요. 이 밑에 나오나 모르겠네. 있죠? 세준건설 주식회사 회사 대표 박경원으로부터 2015년 5월 1일자 공사대금 1억 8,600만 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박경원 씨가 이제 유치권자예요. 그 공사업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랑 아까 정수태 씨가 둘이 동업관계에 있는데 정수태 씨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만나려고 했었는데 못 만난 게 전주교도소에 있었어요. 이유는 사기죄였어요. 사기죄로 거기 전주교도소에 갔었는데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박경원 씨하고 같이 받아 모을 돈을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박경원 씨 얘기가 박 씨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이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사기죄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사기죄는 굉장히 성립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그럼 사기죄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혐의가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사기죄 아니냐고 하면서 사기죄를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사기죄는 되게 처벌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 전주교도소에 사기죄로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갔는데 그 사람의 내연관계에 있는 처가 최 씨예요. 내연관계란 말을 요새는 잘 안 쓰지. 그냥 사실상 배우자. 혼인신고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 주소 옮기고 거기 이제 차지한 것처럼 문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점유를 누가 하고 있어야 되냐면 아까 박경원 씨가 하고 있어야 되는데 박경원 씨는 같은 동업자였던 정땡땡 씨하고 왼수지간이 된 거예요. 중간에 돈을 가로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박 씨가 여기를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공사한 거 맞아요. 공사대금 채권 못 받은 것도 맞고요. 그런데 점유를 하고 있지 않아요. 뺏겼다고 볼 수 있어요, 점유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최 씨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 씨가 저 유치권자 편에 붙지 않고 아까 이거 그림 그렸습니다만은 유치권자 편에 붙지 않고 저 점유자가 누구 편에 붙었냐면 여기 뭐야 채권자 편에 붙은 거예요. 개인 채권입니다만은 그래서 막 거기도 금전거래가 있었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래서 그쪽에 붙어가지고 점유를 여기 여러분 그 교재 중에 어디 여기 있나 모르겠네. 저기 168페이지 가보시면 168페이지 뭐라고 나와요? 유치권, 점유사실 확인서 이런 거 나오고 최 씨가 적어준 거죠. 오른쪽에 보면 유치권 부존재 사실 확인서 이런 거 적어준 거 있죠. 이걸 법원 경매계에다 먼저 냈어요. 그리고 유치권 부존재 소송 중에 또 가서 이제 증언을 섰겠죠. 서류 제출하고. 그래서 채권자가 이기고 유치권자가 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판결 났다고 그랬잖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지금? 최 씨 때문이에요. 최 씨가 저쪽에 붙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결 나기 전에도 점유자가 최 씨인데 최 씨가 법원에다가 이런 서류를 냈다는 얘기는 점유를 박 씨가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점유가 깨지는 거잖아요. 실제 박 씨는 그때 당시에 60대 초반 정도 되는 사람인데 굉장히 괄괄하고요. 성격 아주 한성격 하시겠더라고요. 그런데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받을 돈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점유하고 있지 않아서 이 주권은 깨진다. 그죠? 그러면 이게 낙찰 받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정상적인 물건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세가 9억 정도니까, 그죠? 9억을 싸가지고는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8억 뭐 7천 정도 썼는데 좀 높게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봐요. 좀 높게 썼다고 보고 좀 낮게 써서 좀 남는 게 있으려면 좀 낮게 써야 되는데 이 경매라는 게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 마음같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금액을 쓰게 됐을 때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 쓰는데 떨어지는 게 다반사예요, 여러분. 경매는 뭐 떨어지려고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들어가면 떨어지고 낙찰을 받으면 그것이 잘 받은 게 된 금액일 때를 금액을 쓰잖아요. 그럼 거의 떨어져요. 제가 한 번은 정말 우리 경매 수강생분 중에 일산 아파트를 받으신 분 계셔. 10년 동안 물렸었어요. 근데 1년 동안 입찰을 들어가는데 배운 대로 이 정도 수익 남겨야 되니까 이 정도 1년 내내 들어가는데 한 번도 낙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화딱지가 났어요. 홧김에 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오늘 속담 잘 나오네. 그래갖고 1등 하려고 무조건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을 받은 거예요. 1등 됐어 일단. 그리고 나서 10년 넘게 물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득 보고 나왔어요. 결국 일산 아파트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막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팔고 나오긴 했지. 그러니까 이득 보긴 봤지. 10년 동안 물려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경매에서 이게 경쟁이 많은 것은 사실 우리가 받는 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경쟁이 없는 시장으로 가야 돼. 그게 우리 갈 길이야.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거지만 막 아파트하고 막 그냥 오피스텔하고 이런 것은 별 소용이 없어. 언제 하는 거냐? 이제 불경기 때 해야 돼 이런 거. 우량 물건 있죠. 불경기 때 30% 지금 생각하면 또 30% 더 떨어질 것 같아. 한 50%. 그건 진짜 손해 볼 일이 없어. 문제 없고 우량 물건은 그럴 때 하는 거고. 평상시 경기 좋고 그럴 때는 그런 물건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뭐예요? 좀 하자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건드리는 거, 사람이 관심 없는 거.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매 같은 거 배우셔서 공매 물건 관심 있고 거기는 경쟁이 별게 세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하시면서 방향을 돌려보셔야 돼. 남들이 많이 같이 하는 걸 같이 하면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자 쉬었다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